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 얼마 전까지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넥타이를 매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이장으로 살아가고 있죠. 한적하다고는 해도 대도시와는 지척이라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은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게 만든, 끝낼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제 모든 것이었던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제 세상의 태양이자 유일한 별이었죠. 하지만 그 빛은 길고 긴 암 투병 끝에 꺼져버렸습니다. 위암. 의사가 담담하게 내뱉은 그 세 글자 위에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세상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신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 상실감은 제 영혼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더 이상 도시의 치열함 속에서 아둥바둥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시골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온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대신 그저 적당히 살다가 제 아내를 따라 하늘로 갈 마음뿐이었습니다. 삶의 의욕이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저 하루하루 간단히 밥을 해먹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는 게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쓰러져 가는 것, 그것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미션이었죠. 제 인생은 이미 아내가 떠난 그날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은 참 얄궂더군요. 도시 생활에서 몸에 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제 천성이 그런 것인지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을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무심코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일을 슬쩍 도와드리는 작은 친절이 쌓이고 쌓여 저는 낯선 이방인에서 어느새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에 녹아든 지 10년째 되던 해, 저는 엉겁결에 이장 감투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저 말고는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평균 연령이 70을 훌쩍 넘는 이 마을에서 여든 먹은 어르신에게 이장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된 이장 생활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무료했던 제 삶에 최소한의 책임감과 규칙을 부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앳돼 보이는 젊은 부부가 쭈뼛거리며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남자의 듬직한 어깨와 여자의 해사한 미소. 둘 다 30도 채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법한 그 싱그러운 젊음이 귀농해서 살고 싶다며 이 마을에서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말렸습니다. 시골 생활이라는 게 TV 드라마처럼 낭만적이기만 한 곳이 아니라고, 벌레와 씨름하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싸워야 하는 고된 현실이라고 힘주어 설득했습니다. 아직 젊고 창창한 나이에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려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들은 1년 전 마을 뒷산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왔다가 이곳의 풍경과 인심에 반해 인연을 맺게 된 커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기도 하고 꼭 한번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더군요. 심지어 남자는 농업 관련 대학을 나와 이미 이론과 실무를 어느 정도 겸비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진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가 그들을 받아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농사꾼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포부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 온 그 젊은 아내, 그 새댁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제 심장은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곰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죽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하게 저는 그 새댁에게 속수무책으로 반해버렸습니다. 하얗고 작은 얼굴, 그 위에 오밀조밀 자리 잡은 이목구비, 특히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을 때면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작고 귀여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젊고 싱싱한 그 상큼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제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더군요. 게다가 큰 키에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한 몸매는 비현실적이기까지 했습니다. 10년 넘게 쭈글쭈글한 노인네들만 보며 살아온 제게 그녀의 등장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뛰어든 총천연색 딸기 같았습니다. 너무나 신선하고 상큼하고 또 위험했습니다. 그녀를 받아들이는 순간 제 고요했던 삶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예감했지만 저는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권한을 총동원해 동네 어르신들의 동의를 수월하게 받아냈고 귀농 정착금 같은 행정적인 지원도 모두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젊은 부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큰 어려움 없이 이사 준비를 할 수 있었죠. 당장 마을에 빈집이 마땅치 않았기에 저는 선심 쓰듯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 안에 독립된 사랑채 같은 건물이 있으니 집을 구할 때까지 거기서 지내라고요. 나중에 좋은 자리가 나면 그쪽으로 옮겨가면 된다고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삿짐을 풀던 날, 그 사랑채에서 간간히 새어나오던 짤막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이 마을에 그리고 제 삶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들이 왔을 뿐인데 공기의 밀도마저 달라지는 듯한 기분. 그날부터 저에게는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로 오기를 잘했다는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생기가 제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처음 며칠간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채에서 따로 밥을 해 먹었고 저는 본체의 제 공간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저희 집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건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남처럼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차린 저녁상이 안쓰러웠는지 새댁이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와 함께 먹자고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식구처럼 잠만 따로 잘 뿐 거의 모든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은 언제나 그들의 젊음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앞으로의 농사 계획을 신나게 떠들었고 새댁은 맞장구를 치며 제잘거렸죠. 저는 대부분 듣는 쪽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속에는 언제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새댁과 눈이 마주칠 때면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고개를 드는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저 젊음에 대한 부러움일까? 아니면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엉뚱한 형태로 발현된 것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그저 밥을 먹다가 그녀가 수저를 놓는 작은 소리에도 마당을 서성이는 그녀의 그림자에도 제 모든 신경이 곤두설 뿐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콤해서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당뇨병 환자가 눈앞에 초콜릿 케이크를 보며 번민하는 심정이랄까요? 이 위험한 동거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의 안락함과 설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렇게 밥도 같이 먹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들을 함께하며 위태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의 신랑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에 남겨두고 온 퇴직금 문제와 몇 가지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해야 돼서 1박 2일 동안 서울에 다녀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없으면 이 넓은 집에 새댁과 저 단둘만 남게 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당연하겠지만 은근히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그런 시시한 상상. 딱 그 정도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고 집에는 정막과 함께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방은 아예 다른 건물을 썼지만 한 울타리 안에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어색했는지 오전 내내 사랑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텃밭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온통 사랑채의 닫힌 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그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과 외로움이 빚어낸 위험한 장난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를 믿고 아내를 맡기고 간 젊은 신랑에 대한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제 본능은 십수년 만에 찾아온 이 강렬한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필이면 그날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할아버지가 돼지 한 마리를 잡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손자가 그 어렵다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며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랴부랴 새댁을 불러 함께 잔치 준비를 돕자고 했죠. 그녀도 집에만 있기 답답했는지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평상을 나르고 자리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말을 섞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오후부터 마을 회관 앞마당에서 요란한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모여가 잡은 돼지고기를 굽고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집집마다 고이 모셔두었던 담금주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고 넉살 좋은 어르신들은 새댁에게도 스스럼 없이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빼는 듯 하더니 이내 분위기에 젖어 어르신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 알싸한 술 기운이 어우러져 잔치 분위기는 금세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술에 취해 뺨이 발그레해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다른 한결 풀어지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웃는 것 같았죠. 마치 지루한 흑백 영화만 상영하던 제 인생의 극장에 갑자기 컬러풀한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취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을 알코올의 힘을 빌려 잠시 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약간 비틀거리는 새댁을 부축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술이 좀 모자란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그 말이 제게는 마치 금지된 문을 열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사다 둔 술이 좀 있으니 괜찮다면 한 잔 더 하겠냐고요. 그녀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본체 거실에 마주 앉아 2차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낮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술 기운이 돌자 그녀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로우실 텐데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떻냐는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죠.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저는 결국 제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를 잃고 내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녀는 술을 한 잔 더 들이켜더니
이내 대놓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끄끄거리며 우는 그녀의 모습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잘해주시고 혼자서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마음 아팠다면서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녀의 술버릇이 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죠. 별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서럽게 우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성격이 포악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여자는 술만 마시면 우는 스타일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그저 술 기운에 취한 감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 마지막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쁜 얼굴에 눈물을 흘리니 안 어울린다면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방울을 조심스럽게 훔쳐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살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방금 만든 찹쌀떡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 그 순간 제 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깊고 젖은 눈동자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인가 싶어 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그때 새댁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내 사랑이라는 글자를 본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저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자기야, 나 이제 막 씻고 자려고 누웠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랑에게 지금까지 아저씨랑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짜릿한 동질감이 우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잠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한 잔 더 주세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뭔가 참 야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술잔을 채우고는 아까처럼 또 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저씨는 여자 생각 안 나냐고,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낸다고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갑자기 아저씨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라며 또 해맑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타는 목마름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술 기운과 묘한 긴장감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질문을 던졌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하며 제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술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죠. 그녀는 갑자기 소파에 등을 기대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마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죠. 저는 남은 술병과 잔을 몰차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보니 그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새댁의 모습은 참으로 평화롭고 또 무방비해 보였습니다. 붉은 기가 살짝 감도는 뺨,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칠흑 같은 속눈썹. 저는 홀린 듯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살결에 얼굴을 파묻고 싶다는 그 향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성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믿고 의지하는 두 젊은이에게, 특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서울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죄책감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이 깨져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도 그녀의 옆
소파의 다른 쪽 끝에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면서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저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후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댁이 제 옆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반사적으로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자는 척 누워있는 제 귓가로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아니야, 별일 없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같이 누워있는 이 상황이 뭔가 현실 같지 않고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묘한 긴장감을 조금 더 즐기고 싶은 위험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그녀는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는 척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과 정적 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제 허벅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제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을 마주 잡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언어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고 저 역시 십수년간 잠들어 있던 모든 욕망을 깨워 그녀에게 돌진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의 옷을 벗겨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아직 입에서는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부드러운 살결을 만지며 그녀의 샴푸 냄새를 맡았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몸짓 하나하나에 교성을 내지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맞아요. 왜 이렇게? 건강해요? 저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새댁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딱딱해진 거라고. 그렇게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저는 그녀에게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잠시 후 땀으로 흠뻑 젖은 그녀는 기진맥진한 채 소파에 널브러지듯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가쁘게 오르내리는 그녀의 가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타는 듯한 목을 적시고 나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잠시뿐 곧이어 더 강렬한 욕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내일 신랑이 돌아오면 이런 금단의 시간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또 온몸에 힘이 솟아나더군요. 이 밤이,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소파에 널브러진 그녀에게 다가가 저는 또 한 번 뜨겁게 그녀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듯 했지만 이내 제 리드에 몸을 맡기며 다시 한번 격렬한 쾌락의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그녀는 기절할 것처럼 온몸을 들썩이며 제 이름을 불렀고 결국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는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지쳐 잠든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에서 동이 트는 것을 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죄책감과 황홀감이 뒤섞인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곧 신랑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은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나 아저씨랑 또 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고 집은 다시
세 사람의 평온한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우리 둘만이 아는 뜨거운 비밀이 용암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격정적인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이장 어른과 젊은 세댁으로 서로를 대했지만 스치는 눈빛 속에는 은밀한 약속과 욕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공간에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리는 자석 같았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자주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들이 남았다거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러 간다는 핑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지만 이내 그가 집을 비우는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면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녀는 조용히 사랑채를 나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서 그런지 그녀의 몸은 놀라운 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젊음은 제게 잊고 있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고 애틋하게 그녀의 몸을 탐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녀 역시 제 품에서 온전히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가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육체적 탐닉일까요? 저는 가끔 자문했지만 답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달콤한 비밀이 영원히 계속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남편이 잠든 늦은 밤, 마당에서 몰래 만나 짧은 입맞춤을 나누기도 했고 그가 밭에 나간 사이 잠시 제 방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스릴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자극하는 조미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비밀의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짧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이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신랑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계신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잘못되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 같다고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것은 제 삶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를 다시 잃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척, 걱정하는 척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떠나는 날, 새댁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저씨. 그 평범한 인사말 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를 오직 저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우리는 이제 끝인가요?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탄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사랑채는 텅 비었고 제 마음 역시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외로움은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세상이 온통 그녀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마당, 그리고 우리의 비밀이 숨쉬는 제 방 소파까지 모든 공간이 그녀를 떠올리게 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아주 가끔씩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쪽은요? 와 같은 의례적인 대화가 전부였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치게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동교동 삼거리의 한 작은 카페에서 재회했습니다. 1년 만에 만난 그녀는 시골에 있을 때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도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 저는 여전히 이장 노릇을 하며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순간 그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 그냥 남편이랑 확 이혼해버리고 아저씨랑 같이 사는 건 어때요? 그녀의 돌발적인 제안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그러겠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여자와 이렇게 뜨거운 불장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오직 하늘나라에 있는 제 아내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제게 아내의 그림자이자 동시에 아내를 배신하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알아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녀가 떠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시골 마을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그리고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차마 그녀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잘 지내냐는 안부 인사? 아니면 보고 싶다는 진심? 제 침묵에 상처받았을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이 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상상. 아저씨, 저 왔어요. 하며 제품에 와락 안길 것만 같은 헛된 기대를 품어봅니다. 그녀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채취,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그리고 제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녀도 분명히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가벼운 불장난이 아니었음을, 서로의 외로운 영혼을 깊이 위로했던 진실된 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한번 전화해봐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품에 안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아직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지독한 그리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마음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자의 선택과 감정의 소용돌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깊은 고뇌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모든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네요. 이 남자가 오늘 밤만큼은 그녀에 대한 그리움 대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질문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기억도 그리움의 아픔도 결국에는 희미해져가는 달빛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테니까요.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 그리고 날숨,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리듬입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깊고 평온한 꿈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될 겁니다. 모든 걱정은 내일 아침에 태양에게 맡겨두고
지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누리세요.